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종호입니다. 이재명 정부 세 번째 부동산 대책 후폭풍이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내로남불 논란을 일으킨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2분짜리 유튜브 사과, 성남 민심을 오히려 더 자극한 듯합니다. 그럼에도 여권은 이 차관의 사퇴론을 일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거론하며 지금 흐름을 그대로 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초반부터 부동산 문제에서 밀리면 문재인 정부 때의 실패를 되풀이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인 걸로 보이는데요. 민심과 시장을 이겨낸 사례가 있었는지 따져볼 일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황정민 기자가 전합니다.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는 한참 못 미쳤다는 점을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2분짜리 유튜브 사과엔 싸늘한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사과, 부인 탓하는 걸 보니 더 화가 난다는 댓글이 이어졌고 민주당에서도 박지원 의원에 이어 윤준병 의원도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한 수도권 의원도 정책 신뢰를 지키려면 이 차관이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주무 차관이라며 사퇴론에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 국민께 혼이 나고 있는 부분도 따지고 보면 국민의힘의 정치 공세에 과도한 설명으로 방어하려다가 생기는 일일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일본의 버블 붕괴를 언급하며 정책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아마 수도권의 집값이 이 소득 대비 가장 높은 편에 속하는데 이 문제가 시정이 안 되면 일본처럼 언젠가는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되겠죠. 부정적 여론에도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갤럽 여론조사에선 부동산 대책이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44%로 적절하다는 응답보다 7%포인트 많았습니다. 여권이 정책 기조 유지를 재확인하고 나선 건 정권 초 부동산 문제를 잡지 못하면 문재인 정부 당시 정책 실패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걸로 해석됩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민감한 부동산에 여권이 초긴장 상태에 빠져들자 국민의힘이 그 빈틈을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강북 재개발 지역을 찾아 서민 피해를 강조하면서 10.15 대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상경 국토부 차관을 향한 사퇴 압박 수위도 한층 높였는데 부동산을 고리로 대여 투쟁의 고삐를 바짝 쬐고 있습니다. 이어서 변정현 기자입니다. 서울 노원구의 상계 5구역입니다. 바로 옆 재개발을 마치고 들어선 아파트촌과 확연히 대비됩니다. 주택 사이사이 골목이 이렇게 좁아서 차량이 다니기도 불편합니다. 주민 간 갈등과 인허가 문제 등으로 재개발이 20년가량 표류해오다가 최근에야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0.15 대책으로 조합원 대출이 막히면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저는 지금 나이가 80이 훨씬 넘어 여기 나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속도를 내도 새로 진 집에 문턱에 발을 디딜지 안 디딜지 전 모릅니다. 지금 이곳을 찾은 국민의힘 지도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개발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기 팔고 나가서 여기 판 돈으로 생활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는데 못 팔아요.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사고 파는 게 불편하게 바뀐 겁니다. 장동혁 대표는 10.15 대책 철회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토부 차관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부터 즉각 경질하는 것이 정책 방향 전환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 남부 지역을 돌며 민심을 듣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는 중개업소를 방문한 뒤 벌써 전세가 실종됐다고 현장 상황을 전했습니다. 주거 제한 조치 주도해놓고 자기는 정반대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이런 대장동 패밀리 이상경 씨와 상처받은 국민들 중에서 선택하셔야 된다고. 국민의힘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에 대해서도 여야 협의로 신속히 통과시키자고 제안했습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만 현장의 혼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는 토지거래 허가제를 놓고는 구청마다 기준이 다르고 세부 지침도 없어 실수요자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정인지 이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월 토지거래 허가구역인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를 계약한 A씨. 잔금만 남은 시점에 남편이 갑작스럽게 해외 발령을 받았습니다. 실거주 의무를 당장 지킬 수 없게 돼 구청에 문의했지만 기다려보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당장 대답해 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럼 언제 그 답을 알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실거주 조사가 6개월 후부터 시작되는데 실거주 조사를 하고 답답한 마음에 다른 구청에도 물어봤지만 제각각 답도 다르고 명확한 지침을 주는 곳도 없었습니다. 이용 계획 변경 허가서를 제출하라는 데도 있었고 나쁘게 몰아가면서 고발하겠다 이런 구청도 있었고 국토부고 시청이고 다 그냥 자치구 재량권이라고만 얘기하시고 힘들고 답답해요. 지금 당장 출국해야 되는데. 부동산 커뮤니티에도 해외 파견 등 토지거래 허가제 예외 규정을 묻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자체도 관련 업무가 폭증하고 있지만 정확한 세부 기준이나 업무 지침이 없어 대응도 쉽지 않습니다. 들어가 살고 싶지만 들어가지 못 살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민원으로 부동산 정보과가 거의 돗대기 시장입니다. 지난 3월에도 기존 주택 처분 기간을 두고 구청마다 기준이 달라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준비 없이 시행된 강도 높은 규제 대책 탓에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해병 특검이 망신을 당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포함해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무려 6명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서만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구속했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수사한 거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류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새벽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구치소 철문이 열리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걸어 나옵니다. 구속영장 기각되는데 입장 좀 부탁드립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해병특검이 순직해병 수사외압 혐의로 청구한 이 전 장관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실관계는 인정되지만 법리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장기간에 걸쳐 이미 증거가 수집돼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무리한 수색 지시로 해병대원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선 증거인멸 우려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다만 최진규 전 대대장에 대해선 도망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해병특검은 지난 7월부터 114일 동안 수사해왔지만 지금껏 기소는 1명도 못했고 구속은 1명에 그쳤습니다. 보여줄 만한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너무 성과가 없다. 약간 조급함이 좀 있지 않았었나. 현재 120명 규모인 해병특검이 수사를 제대로 했는지 그리고 애초에 특검이 필요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법원이 이종섭 전 장관 등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피의자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유를 보면 해병특검에게 어떤 위기가 닥친 건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외압 의혹이 법적으로 죄가 될지 따져봐야 한다는 건데요.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뿌리는 2023년 7월 대통령실 회의 당시에 이른바 VIP 경로였습니다.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경로하였다고 했습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로를 수사 외압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크게 화를 내면서 국방부 장관 등을 질책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수사 외압으로 볼 수 있는 일련의 사건이 발생한. 하지만 법원은 법리적 다툴 여지가 있다며 특검 수사의 기본 전제를 흔드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경로가 수사 외압으로 형법상 직권 남용으로 이어질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통해 가려야 할 만큼 논쟁적 사안이라고 본 겁니다. 위법부당하면서도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을 평가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쟁점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구속까지 할 만한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
어제 영장 심사에서도 특검은 조직적인 공직자들의 범죄라고 강조했지만 이 전 장관 등은 사익이 아닌 군 통솔 사안으로 직권 남용이 될 수 없다고 팽팽히 맞섰습니다. 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이 전 장관과 같은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문제를 제기한 지 하루 만에 법무부가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상설 특검 수사를 결정했습니다. 별도의 법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만 강력한 특검 3개가 가동되는 상황에서 또다시 특검 하나가 추가되면서 민생 수사가 뒷전으로 밀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허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퇴근길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결국 제19 감사하기 측면이 있지 않겠나 이런 의심을 갖다 거두기가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법무부는 오늘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습니다.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명백한 불법을 덮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지 하루 만입니다. 건진법사 자택 압수수색에서 나온 관봉권 띠지를 분실한 데 대해 검찰은 어제 윗선의 은폐 지시와 고의는 없다는 감찰 결과를 밝혔습니다. 쿠팡 수사 외압은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부천지청장 재직 당시 쿠팡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담당 부장검사에게 불기소를 지시했다는 의혹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문지석 부장검사가 주장했지만 엄 검사는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엄 검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과 백현동 사건을 수사했던 인물입니다. 법조계에선 수사기소 분리라는 현 정부의 검찰 폐지 명분과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수사기소 분리가 원칙이다라고 하는 입장에 충실하려면 특검하지 말거나 특검은 수사만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하든. 상설특검은 국회 특검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최종 결정합니다. TV조선 허유아입니다. 캄보디아 불법 사기 조직에 한국인을 넘긴 국내 유인책 2명이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한 명을 범죄 조직에 넘길 때마다 200만 원씩 수수료를 받아 챙겼습니다. 이나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흰색 반팔 티셔츠를 입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조사실로 연행됩니다. 지난 8월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한국인들을 넘긴 뒤 귀국했다가 붙잡힌 20대 남성입니다. 이 남성을 포함해 검거된 유인책 2명은 캄보디아 범죄 조직으로부터 한 명당 200만 원과 수익의 일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무직자와 주점 종업원 등에게 불법 사기에 가담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했습니다. 유인책을 따라 현지로 간 이들은 중국인이 운영하는 피싱 범죄에 가담했습니다. 콜센터 직원으로 위장해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해외 쇼핑몰에서 제품을 대신 구매해주면 원금에 더해 15%의 수당을 준다고 속여 4명에게 5억 원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고수익 보장, 원금 보장 등의 문구는 전형적인 유인수법으로 최근 SNS를 통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경찰은 유인책인 20대 남성 2명과 이들을 따라 캄보디아로 가서 범행을 저지른 3명 등 5명을 모두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본인 명의 계좌를 조직원에 빌려준 5명에 대해 추가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나영입니다.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한국인들을 유인하는 일에 뛰어드는 사람들도 각양각색입니다. 저희 취재 결과 중국 명문대에 다녔던 한국인 유학생들 사이에서도 범죄에 가담하도록 제안하는 경우가 여럿 있었습니다. 이낙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20대 여성 A씨는 얼마 전 중국 유학 시절 알게 된 한국인 지인으로부터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았습니다. 일본어를 할 줄 알면서 불법적인 일도 상관없이 할 사람을 찾고 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처음에 일본어로 얘기를 좀 하다가 준비된 그 배우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또 나머지 일을 할 거다. 대놓고 로맨스 스캠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대놓고. A씨에게 제안을 한 사람은 중국 최고 명문대를 다녔던 수재였습니다. 명문대식이나 이제 나왔는데 그런 일을 제안을 한다는 거에 좀 놀랐고 중국 명문대에 진학해 있는 친구들이 비슷한 일을 설마 하고 있나? 아니면 제안을 받았을까? 지인이 제시한 월급은 무려 1,000만 원으로 일본어를 잘하는 주변 사람이라도 소개해달라고 거듭 제안했습니다.
이 간단한 일인데 돈을 그렇게 많이 주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주변 사람 소개도 별로 하고 싶지도 않고. 실제로 캄보디아 현지 범죄단지에선 이렇게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일본인 여성인 척하며 접근해 돈을 갈취하는 로맨스 스캠이 기승입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TV조선 이낙원입니다. 캄보디아 범죄 조직들이 불법적으로 벌어들인 돈, 감추고 세탁하기 전에 하루빨리 몰수해야 할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립몰수제라는 제도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 실제 도입되려면 넘어야 할 관문은 뭔지 신유만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신 기자, 독립몰수제가 뭔지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유죄 판결이 나기 전이라도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범죄 수익인 게 명확하게 특정되더라도 범죄자가 누군지 확인되지 않거나 이미 해외로 도망가 버려서 기소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 혐의자가 사망한 경우엔 아예 기소 자체가 불가능한데요. 현행법상으로는 범죄자에 대해 재판을 해서 유죄가 확정된 뒤에야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가 있는데 그 전에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적용이 될까요? 네, 대표적으로 캄보디아 스캠 범죄처럼 수익금이 해외로 넘어가서 흩어지거나 은닉될 수 있는 경우에 발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불법 비자금처럼 범죄 당사자가 사망해서 공소 제기 자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이 독립몰수제 논의 자체가 두 전 대통령의 비자금 환수를 위해서 나온 것이기도 한데 대법원이 최근 최태원 SK 회장 이혼 소송에서 노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은 불법 조성 자금이라고 판시하기도 했습니다.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면 이 돈도 국가가 환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도 수사기관이 그 범죄 수익을 동결시킬 수는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도 검찰과 경찰이 수사 중에 범죄 수익으로 추정되는 자산에 대해서 동결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동결은 어디까지나 묶어만 두는 것이고 영원히 묶을 수도 없습니다. 결국에 국고로 몰수하려면 해당 범죄자를 재판에 세워서 유죄 판결을 받아내야 한다는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금 제도에서는 재판이 되지 않으면 동결만 시킬 수 있을 뿐 몰수가 안 됩니다. 사망했거나 도주, 소지불명 같이 기소나 재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판결이 나기 전에 재산을 몰수한다는 건 무죄 추정의 원칙, 대전제가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예, 유죄 확정 전에 재산을 박탈하는 건 형벌을 미리 부과하는 것과도 같아서 말씀하신 대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범죄와의 관련성이 완전히 입증되지 않은 재산도 몰수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억울한 사례가 나올 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만약에 범죄 수익이 무고한 제3자로 넘어가 있을 경우 그 사람의 재산권 침해도 예상되는 그런 부작용입니다. 유죄 판결이 아직 안 났는데 재산부터 먼저 뺀다. 그러다 나중에 무죄가 되면 어떻게 해요? 대안을 찾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기준을 잡고 제도를 설계하는 게 되게 복잡한 거예요. 해외에는 이런 사례가 좀 있습니까? 일단 UN 등 국제기구들이 각 나라에 이 제도의 도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범죄자의 형사재판과는 별개로 그 사람의 재산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몰수를 할 수가 있고요. 독일은 피의자가 사망 시 상속인에게서도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무슨 사건이 터지니까 여야 가리지 않고 이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오남용을 막는 그런 방안도 같이 강구가 돼야 되겠군요.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미국과 중국 두 정상을 다음 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에서 국빈으로 만든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한미, 한중은 물론이고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을 갖기로 하는 등 이른바 정상회담 슈퍼위크가 펼쳐집니다. 6년 만에 다시 만나는 미중 정상의 회동 결과에 따라 글로벌 통상 질서가 요동칠 수 있는 만큼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걸로 보입니다. 신경희 기자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오는 30일 미중 정상이 만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Thursday morning local time, President Trump will participate in a bilateral meeting with President Xi. 중국은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보다 하루 늦은 30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경주를 찾는다고 밝혔습니다. 习近平主席出席今年亚太经合组织领导人非正式会议，
体现了中方对亚太区域经济合作的高度重视。 트럼프와 시진핑 두 사람의 만남은 2019년 G20 정상회의 이후 6년 만입니다. 미국은 대중무역 적자를 해소하고 펜타닐 마약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중국의 최고 100%의 고율 관세를 물리겠다고 압박하고 있고 중국 역시 희토류 수출 규제, 보복 관세를 언급하며 물러서지 않는 상황입니다. 두 사람의 회동 결과는 전 세계 통상 질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Various other things, but the first question I'm going to be asking him about is fentanyl. 하루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회담, 그리고 다음 달 1일엔 역시 국빈으로 방문하는 시진핑 주석과의 한중회담도 열립니다. 다만 에이펙 기간 한미 간 관세 협상 타결 가능성은 높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인위적인 목표 시한을 두고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보신 것처럼 에이펙을 계기로 기대했던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기업들은 당혹스럽습니다. 이틀 전 최종談判을 위해 출국할 때만 해도 타결이 임박한 듯 자신만만했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이어서 임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호 관세를 15%로 낮추고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미국 측과 합의한 지난 7월 말. 정부는 합의문을 쓸 필요가 없을 만큼 성공적이었다며 사실상 협상 타결을 선언했습니다. 상호 호의적인 결과를 이루었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세부 조건에서 이견을 보이며 최종 합의가 늦어지자 트럼프와 전 정부 탓으로 책임을 돌렸습니다. 그 당시에 경제 담당하는 분들이 허용을 좀 해놨어야 했는데 안대가 있었는 거예요. 지리한 협상을 통해 최대 쟁점인 3,500억 달러 투자 방식에서 이견을 좁혔다고 판단한 정부 협상단은 에이펙 전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서둘렀습니다. 에이펙 계기의 타결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대부분의 쟁점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핵심 쟁점에 대해서 아직도 양국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 에이펙 계기 타결을 기대한다 그러면 갈 길이 멀고 그런 상황인데 미국의 의중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채 낙관론에 빠져 상황을 오판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트럼프가 만족을 할 건가? 자기 어떤 업적으로 내세울 만하다고 생각을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사실 좀 모판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미 양측의 간극이 여전히 큰 걸로 확인되면서 협상이 해를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네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여기에 통일교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전 씨는 통일교 측에서 건네받은 명품 선물을 김 여사 측에 전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법정에서 대면했습니다. 전 씨는 2022년 4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샤넬 가방과 천수삼 농축액을 받아 김 여사 측에 전달했다고 시인했습니다. 또 김 여사에게 전달된 사실도 확인했다며 다음 날 윤 전 본부장에게 여사님이 아주 좋아하신다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특검은 6,300만 원짜리 그라프 목걸이에 대한 문자 메시지도 공개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7월 29일 전 씨에게 모델명과 가격을 말하며 당시 장관의 통일교 국제행사 참석을 청탁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명품을 잃어버렸다고 진술했던 전 씨는 최근 실물을 특검에 제출했습니다. 피고인 김건희 측에게 전달하였고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전 씨는 가방과 목걸이 모두 처남을 통해 유경옥 전 행정관에게 전달했고 지난해 김 여사의 연락을 받고 같은 경로로 돌려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를 받거나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경복궁 근정전을 찾아 왕의 자리 용상에 앉았다는 사실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국가문화유산을 사유화했다는 비난이 커지자 김 여사 측은 권유를 받아 잠시 앉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해선 안 될 일이었다는 비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혜리 기자입니다. 조선시대 왕의 집무실이자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경복궁 근정전엔 왕이 앉던 의자인 용상이 놓여 있습니다. 지난 22일 민주당은 2023년 9월 김건희 여사가 용상에 앉았다며 국가유산 사적 유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용상이 누구 소파입니까? 김건희 장식품입니까? 김 여사 측은 연장자 권유로 잠시 앉았을 뿐이라며 왕이 되겠다는 터무니없는 목적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금거부기를 건넨 의혹으로 특검 수사를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과 함께 일반인 접근이 통제된 경복궁 경회루 2층에 오른 사진도 논란이 됐습니다. 김 여사 측은 외국 정상의 국빈 방한을 앞두고 사학자인 이 전 위원장의 설명을 들은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이후 김 여사가 국빈 방문한 아프리카 정상 부인과 함께 경복궁에 갔던 사실도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2023년 3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관람 시간이 끝난 뒤 경복궁을 찾아 명성황후 침실인 곤영합에도 들어갔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일반 관람객 피해를 줄이려 한 것이고 국가 행사 전에 현장을 챙겨본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북한군이 하루 동안 2차례나 군사분계선을 넘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귀순자를 쫓던 추격조가 남측 감시초소 200m 앞까지 내려왔는데 이 사실은 군 발표가 아닌 언론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둔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과도한 눈치 보기란 지적이 나옵니다. 이태형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오전 북한군 병사 한 명이 강원 중부전선 군사분계선을 넘어 귀순했습니다. 그런데 약 7시간 후인 오후 2시쯤 소총으로 무장한 북한군 2명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측 감시초소인 GP 200m 앞까지 접근해왔습니다. 귀순 병사를 추격하려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소총 유효 사거리까지 접근한 겁니다. 이들은 군의 경고방송과 경고사격 이후 북측으로 퇴각했습니다. 같은 날 오전 서부전선에서도 북한군 20여 명이 불모지 작업 중에 군사분계선을 넘어오기도 했습니다. 하루에 3차례나 북한군 특이 동향이 파악됐지만 군이 공개한 건 한 건도 없었습니다. 모두 보도를 통해 알려졌고 뒤늦게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북한군 한 명을 식별하여 정상적인 유도 작전을 실시하여 신병을 확보하였습니다. 귀순 이후에 북한군 투기 동향이 있는지 혹시 말씀해 주세요. 추가로 설명드릴 사안은 없습니다. 군은 무장한 북한군 2명에 대해 추격조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주 열릴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군이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주한 중국 대사의 얼굴이 그려진 오성홍기를 훼손한 3명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국내에 체류하는 대사의 사진을 찢으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을 의식하느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임희원 기자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다이빙 주한 중국 대사의 사진이 들어간 대형 중국 국기가 펼쳐져 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이 구호에 맞춰 대형 오성홍기를 찢습니다. 지난 7월 22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단체의 집회 장면입니다. 서울경찰청장은 국정감사에서 시위 가담자 3명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피의자 3명은 조사를 마쳤고 야당이 미국 대통령 사진을 찢는 반미 집회는 처벌하지 않냐고 하자 박 청장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 사절 사진을 훼손해 수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형법 제108조는 외국 사절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 결사의 자유를 과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현수막을 찢은 것만으로 이건 좀 법리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표현 자유를 너무 억압하는 부분.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명동 반중 시위에 대해 깽판이라며 대책을 주문하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자해 행위라며 각 부처의 엄정 대응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임희원입니다.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업소를 이용한 남성은 600명 가까이 됐는데 17명은 공직자였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경찰관들이 오피스텔 비밀번호를 누르고 내부로 들어갑니다. 방 안에 마사지용 침대와 소파가 놓여 있고 빨래 건조대엔 수건이 한가득 널려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개조해 만든 성매매 업소입니다. 30대 업주 등 일당 4명은 2022년 10월부터 2년여간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 20여 곳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습니다. 성매매 업소가 있던 인천의 한 오피스텔인데요. 도심 주택가 한가운데 위치해 있습니다. 성매매에 가담한 여성만 67명. 관련 사이트에 광고글을 올린 뒤 사전 예약한 남성들에겐 SNS로 시간과 장소를 안내했습니다. 이렇게 벌어들인 수입은 40억 원에 달합니다. 경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오피스텔을 수시로 옮겨 다니는가 하면 외부엔 CCTV까지 설치했습니다. 공인들이 아니에요. 다 지인들 시켜서. 경찰이 와야겠지 일단. 경찰 공실에 위치했어. 부모님들도 많이 오시기도 하셔서 그냥 여기 근처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가셔서 그런 점으로. 경찰이 영업장부를 확인한 결과 2년여간 이 업소를 이용한 성매수 남성은 590명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교육 공무원을 포함해 공공기관 직원 등 공직자가 17명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기관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다만 검찰과 경찰 등 사정기관 소속이나 고위 공직자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금값이 고공행진하고 은값도 덩달아 들썩이고 있습니다. 투자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금과 은을 구매한 흔적을 남기지 않는 무기명 현금 거래도 급증했습니다. 재산 은닉이나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태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금은방이 모여있는 서울 종로 3가에서 구매 기록을 남기지 않고 금을 살 수 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현금으로 사고 현금 영수증 안 해도 현금 영수증 없이 사면 가격을 깎아주겠다며 무기명 거래를 권하기도 합니다. 조폐공사에서 카드나 현금 영수증 등 구매 기록을 남기지 않고 무기명으로 골드바를 매입한 건수는 올해 9월까지 965건, 액수로는 200억 원을 넘어 지난해 1년치보다도 4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실버바의 무기명 매입액은 지난해 300만 원에서 올해 9월까지 2억 8천만 원으로 무려 93배 늘었습니다. 금값은 연초 대비 50% 넘게 급등했고 은도 70% 오르면서 투자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기명으로 거래된 귀금속은 세무당국의 추적이 어려워 양도세나 상속세 탈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폐공사에서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 조폐공사와 국세청 간의 협업이 요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근엔 온라인 중고 거래를 통해서도 무기명 현금 거래가 성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극한의 환경에서도 화마와 싸워야 하는 소방관들에게는 강철 체력이 필수입니다. 전국의 소방관들이 부산의 초고층 건물 LCT를 오르는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20kg에 달하는 무거운 장비를 메고 땀을 쏟았는데 1등은 누구였을까요? 직접 다녀온 하동원 기자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온 소방관들이 101층 높이 부산 LCT 입구에 모였습니다. 방화복을 입고 산소통까지 짊어졌습니다. 소방관들이 착용한 진화 장비인데요. 무게만 20kg에 이릅니다. 출발 신호에 맞춰 970여 명의 소방관들이 비상 계단을 힘차게 뛰어오릅니다. 목표 지점인 100층까지는 2,300계단을 올라야 하는데 20층에 이르자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50층이 넘어선 난간을 붙잡고 안간힘을 써봅니다. 드디어 100층. 결승점을 통과한 소방관들이 바닥에 쓰러지고 최고령 참가자인 54살 박동수 소방경은 세월이 아쉬울 뿐입니다. 괜찮다고 자부하고 열심히 했는데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하고 싶습니다. 올해 우승자는 100층 계단을 21분 53초 만에 정복한 경남 소방본부 소속 박효근 소방사였습니다. 최근에 거제에서도 이제 아파트에서 불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열심히 임했었는데 오늘도 그런 이제 마음가짐으로 초고층 건물 화재 대비를 위한 LCT 계단 오르기 대회는 2022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쌀쌀한 바람이 불면 길거리에서 파는 계란빵이 생각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친숙한 겨울철 간식 계란빵이 미 CNN이 선정한 세계 50대 빵에 뽑혔습니다. K푸드 열풍이 우리 길거리 음식에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정은아 기자입니다. 빵을 반으로 가르자 노릇하게 익은 노른자에서 모락모락 김이 피어오릅니다. 겨울철 간식으로 친숙한 계란빵입니다. The winter is coming too, and then the first store that we try is the egg bun. I think it's really interesting and delicious. And this egg bun is it's like a pancake. It's very soft.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더니 CNN이 선정한 세계 50대 빵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나하나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 극찬했는데 유튜브 등에선 집에서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요리법도 소개됩니다. 한국 분들은 이제 옛날부터 이제 어릴 적 향수 때문에 많이 사 드시고요. 일본 분들 그리고 말레이시아 이런 종교적인 문제로 또 이렇게 고기 못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되게 많이 사 드십니다. 계란빵이 탄생한 건 40여 년 전 인천의 한 대학가 노점상. 주머니가 얇은 학생들도 든든하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이곳 명동에선 계란빵뿐만 아니라 떡볶이, 어묵, 붕어빵 등 길거리 음식들이 큰 인기입니다. I think what's special about Korean street food is that I know it is made with love, really delicious. So just coming here, walking down here, you'll already be full without having to eat dinner in a restaurant. 저렴한 가격으로 서민들의 마음을 달래던 길거리 음식들이 K푸드 열풍과 함께 세계인의 간식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장엔 전 현직 법제처장이 함께 출석하는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윤석열 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이라 현안을 대하는 자세 자체가 극과 극이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인 현 법제처장은 이 대통령 혐의 전부가 무죄라고도 했는데 오늘 국감 상황 직접 보시죠. 고이동 기자입니다. 지난해 계엄 다음 날 삼청동 안가회동에 참여했다가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며 국감 시작부터 여당과 충돌했습니다.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증언을 선서를 거부하겠습니다. 고발하고 조사도 하고 고발한 사람이 수사하고 고발한 사람이 재판하고 그래도 되는 겁니까? 이완규 선거자 증인이 아니셔서 제가 선서 거부자를 좀 줄여서 선거자라 불렀습니다. 민주당은 제2의 계엄 모의를 한 것 아니냐, 내란 부역자라고 몰아세웠지만 이 전 처장은 수사기관에 소명하겠다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윤석열과 연수원 동기이죠.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현재는 내란범을 변호하는 데 열일을 하시고 계십니까?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네. 윤석열 정권 3년은 법제처가 내란 정권, 법기술을 제공한 내란 부역 기관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장동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한 조원철 법제처장을 겨냥했습니다. 이해충돌 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의 12개 혐의 모두 무죄로 판단한다고 답변했다가 국민의힘으로부터 홍위병, 탄핵감이란 질타를 받았습니다. 범죄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다 무죄입니다. 대장동 사건 재판 변호인으로 나오신 걸로 착각을 했습니다. 이거 위정의 문제가 아니고 탄핵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조 처장을 향해 법 왜곡 처장이라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5번째 타운홀 미팅을 대구에서 가졌습니다. 보수세가 강한 이곳을 찾은 건 취임 후 처음인데요. 고향이 TK라는 점을 강조하고 지역 의원들에게 나름 예의도 갖췄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의미 부여를 했다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취임 이후 처음 대구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은 경부감동이 고향이란 점을 강조하며 친근감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그야말로 태를 묻은 곳인데 제가 대구 이 근처에 오니까 또 마음이 푸근해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산업화를 이룩했던 건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운 큰 공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비판적 요소가 분명히 있지만 이 대한민국의 산업화, 경제 발전을 이끌어낸 그 공적에 대해서야 누구나 인정하는 것일 겁니다. 보수세가 강한 대구 민심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오늘 공개된 갤럽 여론조사에서 대구 경북의 이 대통령 지지율은 33%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절반에 못 미쳤습니다. 대통령님을 지지한 한 사람으로서 또 대구에서 뵙게 돼서 아주 영광으로 생각이 듭니다. 힘드셨겠어요? 예. 이 대통령은 타운홀 미팅 행사 시작에 앞서 대구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 배치도 언급했습니다. 주호영 부의장님 이 단상으로 모셔야 되는데 행사의 취지가 좀 달라서 좀 이해 부탁드리고 그 두 분은 자리를 오늘은 앞으로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는데. 이후 주호영 의원 외에 윤재옥, 이인선 의원 등 다른 의원들 자리가 일렬로 옮겨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손이자 박지만 이주희 회장의 장남인 세연 씨가 오는 27일 해병대에 자원 입대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남미 베네수엘라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해안 인근 선박들을 자국의 마약을 들이는 마약 운반선이라고 주장하며 수차례 격침했는데 이번에는 지상 타격을 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최윤정 기자입니다. 한 소형 선박이 갑자기 폭발한 뒤 불타오릅니다. 미군이 마약 운반선으로 추정된다며 9번째 공격을 한 건데 지금까지 모두 37명이 사망했습니다. 미국의 마약 밀반입 관련 군사 대응이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지상작전을 시사하며 엄포를 놨습니다. You know, the land is going to be next. Well, I don't think we're going to necessarily ask for a declaration of war. I think we're just going to kill people that are bringing drugs into our country. Okay? We're going to kill them. You know, they're going to be like dead. Okay? 미군은 지난주 베네수엘라 해안 인근의 섬 주변에서 B-52 폭격기와 F-35 전투기를 동원해 압박한 데 이어 카리브해 상공엔 B-1 폭격기 2대를 전개하며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정권 교체를 노린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이글라 S 미사일을 5,000기 이상 배치했다며 강한 항전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De millones de hombres y mujeres con fusiles en los cuerpos combatientes de la clase obrera, los campesinos, los pescadores. 트럼프가 마약 수장으로 지목한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도 미군의 처형식 공격으로 카리브해 사망자 수가 택시 미터기처럼 오르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거리의 낙서를 예술로 승화시킨 천재 장-미셸 바스키아의 특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바스키아는 3,700여 점이라는 어마어마한 명작을 남기고 28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소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단어와 숫자가 빼곡하게 적힌 화면. 자신의 이중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배트맨 기호부터 고통과 구원을 뜻하는 십자가까지. 바스키아의 1986년작 무제는 사망 2년 전 혼란스럽고 어두웠던 그의 정신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검은 피카소로 불렸던 미술계 이다나. 젊은 흑인 화가의 등장은 백인 중심이던 1980년대 현대미술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장난처럼 보이는 외양에 인종주의와 식민주의에 대한 강한 비판을 담으면서 그의 낙서에는 내용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당대 팝아트를 대표했던 앤디 워홀과의 협업은 기성예술과 반항적 신진 세력의 대결로 숱한 화제를 낳았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바스키아의 1980년작부터 1988년작까지 그가 8년간 생산한 작품 70여 점과 창작 노트 150여 장이 함께 공개됩니다.
from scientific information, from historic information, the question of racism, of slavery, of imperialism, but everything surrounding him into his knowledge room. 1988년 바스키아가 세상을 떠난 지 37년이 흘렀지만 차별과 불평등 같은 그의 화두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우주가 무한히 복잡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무지하게 단순합니다. 모두 작은 원자 하나가 만든 세상입니다. You see, Einstein's mass energy equivalence tells us that mass and energy are two sides of the same coin. How much energy? Einstein's famous equation gives us the answer. 원자라는 그 작은 알갱이 하나가 자신이 이루어 놓은 세상을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Are we saying there's a chance that when we push that button 하지만 그 엄청난 에너지를 천천히 꺼내 쓰면 세상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A modern nuclear reactor generates enough electricity from 1 kilogram of fuel to power an average American household for nearly 34 years. 바로 원자력 에너지죠. 폭탄이냐 발전이냐, 인류가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리 2호기 원전 계속 운전 심의를 또 연기했습니다. 결정 보류. 말은 그럴싸한데 결국 안 하겠다는 겁니다. 2년 반 동안 전문가들이 검증해서 문제가 없다는데도 원안위는 2차례나 보류시켰습니다. 이쯤 되면 과학이 아니라 정치가 작동한 겁니다. 원전 물론 위험합니다. 체르노빌, 후쿠시마. 이름만 들어도 오싹해지죠. 그런데 우리 원전은 세계가 인정할 만큼 안전합니다. 2중, 3중, 4중 안전장치에 세계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Rozhodli jsme se totiž, že preferovaným dodavatelem největší zakázky v dějinách moderního Česka na výstavbu 2 jaderných bloků bude korejská firma Korean Hydro and Nuclear Power Company. 그런데 정작 우리 내부에서 딴소리가 나옵니다. 일부가 항공기 테러 가능성이 빠졌다며 회의를 다시 하자고 했답니다. 그렇다면 인류의 모든 시설은 다 멈춰야 합니다. 공항, 댐, 발전소, 국회도 멈춰서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세계는 원전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3마일 원전 사고의 장본인인 미국도 90여 기 중 80여 기의 운전 연장을 승인했습니다. 청정을 외치는 유럽도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많은 전기가 필요한 AI 시대, 무슨 수로 전력 공급을 하겠다는 겁니까? 100조 원을 쏟아부어 AI 강국을 만들겠다는데 플러그를 꽂아도 불이 안 들어오면 그냥 고철 덩어리일 뿐입니다.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원전이 문제없다는 걸 더 잘 압니다. 그런데도 정치는 여전히 계산 중입니다. 에너지 다변화는 물론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과학이 아닌 불신으로 꼭 필요한 에너지원을 멈춘다면 우리 미래에 대한 배신입니다. 꼼수로 시간 끌기엔 세상이 너무 빠르게 돌아갑니다. 뒤처진 1년이 100년 후회로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10월 24일 윤정호의 앵커 칼럼, 전기 없는 AI 강국이었습니다. 주 중반부터 추위가 누그러지면서 계절이 제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주말인 내일까지 완연한 가을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일요일부터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다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겠습니다. 동해안에는 내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강원 영동에 5mm 안팎, 경북 동해안에 10에서 4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흐리겠습니다. 동해안과 남해안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3도, 부산 17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높게 출발하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과 강릉이 18도, 대구 20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2도까지 떨어지면서 체감온도 영하권의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0월 24일 금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